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 카운터에서 알바를 할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20살 때 한 6개월 동안 모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모텔에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어려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카운터에서 일했고 차를 주차해주는 26살 남자 1명, 지배인 1명이 있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라 말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를 해주는 남자분이 어느 날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후 헛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지상 주차장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우리 모텔을 염탐 온 놈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배인과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고 물었더니 그 남자는 머리가 반쯤 까지고 하얀 난닝구를 입은 나이 든 남자가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냐고, 안 보이냐고 혼자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나와 교대하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모텔에서 방 하나를 얻어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했습니다. 그 언니도 사연이 많은 사람으로 나이는 31살이었고 친이모가 유명한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신기가 조금 있어서 가끔 이상한 것을 듣거나 보곤 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근무를 마치고 방에서 자는데 복도에서 애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며 짜증을 내며 저에게 왔습니다. 애들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더니 요즘 그 소리가 자주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일하다가 어느 날 언니 이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근무를 마치고 그 언니랑 수다를 떨느라 퇴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그 언니에게 어디서 살고 있냐? 고 물었습니다. 그냥 대충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이모가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언니가 풀 주소를 얘기해주니 이모는 웬만하면 그만두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터가 너무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묻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을 놀이터로 알고 있어 낯선 이가 오는 걸 반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언니가 부적 쓰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몇백짜리 부적을 써도 임시일 거고 굿도 엄청난 금액이 아니면 소용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텔 주위로 다른 모텔들이 6개나 있었고 뒤편에는 여관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신식이고 가격도 제일 저렴했는데도 모텔 불이 제일 늦게 꺼져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배인이 부적을 쓰긴 했는데 지배인이 모텔 주인 가족이었습니다. 부적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만두게 되어 이후의 얘기는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저는 CCTV를 보면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3명이 헐떡거리며 뛰어왔습니다. 혼자 들어온 남자 없었냐고 묻길래 "안 왔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경찰이라며 CCTV를 좀 돌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여관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을 쫓다가 이 모텔 근방에서 놓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때 주차하는 남자애를 불러서 옆에 야구방망이를 놓고 둘이 교대로 쪽잠을 자면서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또 한 번은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6명 정도가 우르르 왔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섞여서 특실 3개를 3박 4일 동안 예약했습니다. 나는 몰랐었는데 한 여자가 브라 없이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사탕을 보며 애기 말투로 "누나, 이거 나 먹어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라고 하니 사탕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엄마 박수무당 제자 이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퇴실이 아니고 외출할 때도 방키는 카운터에 맡기고 가야 하는데 안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키 혹시 들고 나갔냐고 물었더니 방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 큰 장군이 쓰는 것 같은 멋진 칼이 떡하니 있는 거였습니다. 눈으로만 한 5초 정도 구경하고 키를 들고 내려와서 지배인에게 얘기하니 지배인이 혹시 그 칼을 만졌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만지고 키만 들고 왔다 하니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 앞으로 큰일 생기는 거라고 안 만지길 잘했다." 두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기묘한 사건. 2003년 여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가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파트 단지가 경사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집 110동은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당시 유행하던 온라인 게임 바람에 나라를 했고
점심을 먹고 나니 게임이 질려서 우리 집 바로 아래층에 사는 A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다. 1층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숨이 턱턱 막혀왔다. 무슨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그날은 그해 여름 중에서도 유난히 더운 날이었다. 얼마나 심한 폭염이었던지 일기예보에서 야외활동을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다. 나와 A는 잠깐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으나 이내 어느 정도 더위에 익숙해져 어떻게든 놀기로 했다. 우리 집 110동 근처에서 10분 정도 놀았는데 둘이서 노는 건 영 재미가 없었다. 우리는 문방구 쪽으로 가서 애들을 좀 더 모으기로 했다. 더위 때문이었을까? 문방구에 가보니 평소 같으면 아무리 적어도 34명은 있어야 할 곳에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상가에 있는 가게 전체가 문을 닫았다. 생각해보니 집에서 문방구까지 오는 길에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글거리는 햇빛에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매미 소리만 들릴 뿐 온 동네가 죽은 듯 침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멋쩍게 웃어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는 상가 바로 옆에 있는 108동 아파트로 갔다. 108동 아파트는 문방구도 가깝고 주차장도 넓어 동네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에도 아이들은 없었다. 우리는 실망하며 108동 뒤쪽에 있는 공터로 갔다. 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스케이트를 타며 공터를 빙빙 돌았다. 10분쯤 놀았을까? 사람이 없어서인지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A와 나는 공터에서 빠져나오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닭살이 돋았다. 친구도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20m 정도 거리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 뒤에 기묘한 느낌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흰색의 옷인지 모를 것에 검은 머리인지 모를 것을 한 물체가 기분 나쁘게 흐물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는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고 그 기분 나쁜 물체는 사라져 없었다. A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얼마쯤 달리니 거리에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문방구에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때 다른 차원의 세상에 있다가 빠져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았다. 우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는 것을 본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우리는 떨면서 집에서 나온 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줬다. 아이들은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침부터 여기서 계속 놀았는데 너희들이 오는 건 아무도 못 봤어. 나와 A는 할 말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달 후 A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로 이사 갔고 나도 그해 10월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그 친구와는 지금 서로 연락이 끊겼다. 우리가 겪은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괴상한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다른 차원에 들어갔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로 문방구에서 놀던 아이들과 엇갈렸던 걸까? 우리가 본 건 단지 흰색 승용차에 햇빛이 반사돼서 잘못 본 것일까? 나는 그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다. 지금 당신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나이트클럽 괴담. 2002년, 그때가 제가 20살이었고 막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 문지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태풍 매미로 인해 건물 지하에 물이 차는 바람에 일하다 말고 퇴근해야 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되어 조명기사 형님과 소주 한잔하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조명기사는 손으로 모든 조명을 조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조명실은 스테이지 왼쪽 벽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안 보이고 조명실 안에서는 스테이지를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조명실은 불을 끈 채 일을 합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손님이 몇 명 없었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유난히 조명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스테이지를 내려다보다가 무대 옆 큰 스피커 옆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긴 머리 여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조명기사 형님은 저 여자가 술이 취했나? 댄스 타임에 가만히 서서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부신 사이키 조명이 터지고 다시 그 여자를 향해 보는데 등을 돌리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조명실 정면으로 휙 돌더니 입안에 피를 쏟으며 조명실 쪽으로 보고 시 굳더랍니다. 하얀 원피스는 피로 범벅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뭐야.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조명실을 응시한 채 덜덜 떨며 사람들 사이로 기어가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조명실 입구문에서 기익 소리가 났답니다.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뒤를 볼 용기도 없었고 어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뒤로 비친 건 아래에 있던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대로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발라드 타임의 조명이 바뀌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장님이 올라와 보니 조명기사 형님이 바닥에 기절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형님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이곳에서 조명기사를 하던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그만둔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 나이트클럽 자리가 병원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서도 일하고 있는 조명기사 형님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일의 특성상 맘대로 옮길 수 없는 형님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태풍이 오는 날 들었던 이야기라 그런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 우리 남편은 트럭 운전수라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을 비웁니다. 그 무렵 큰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는 육아와 아르바이트, 가사와 집안일에 치여 매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조금 노이로제 비슷한 상태가 되어 여러모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살던 집은 낡은 아파트로 층간소음이 심해 그것 또한 수면 부족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다 보니 딸이 울면 이웃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많아 밤에 아이가 울면 그대로 밖으로 나가 한참을 어르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딸이 심하게 보챘습니다. 새벽 1시 무렵이었지만 나는 아파트를 나와 어두운 골목에서 딸을 안고 어르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딸은 울음을 그치고 잠들어 나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침실 안쪽 침대에 누이고 나는 지쳐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로와 외로움이 몰려와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우유를 따른 잔을 손에 든 채 멀리서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로등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끼익끼익하고 금속을 마찰시키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섞인 잡음 같은 걸로 여겼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는 혹시 쥐나 벌레가 있는 건가 싶어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습니다. 소리는 아무래도 방금 내가 들어온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뭘까 싶었지만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냥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현관 자물쇠가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 털이범인가? 아까 내가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기랑 나 둘만 있다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잔에서 우유가 넘쳐흐를 만큼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나는 천천히 돌아가는 자물쇠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 돼, 뭐라도 해야 해.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지친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돌아가는 자물쇠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철컥하는 소리가 나고 자물쇠가 완전히 수평으로 돌아섰습니다. 당황해 시선을 돌려 체인 쪽을 보니 다행히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 불을 켜면 놀라 도망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몸은 굳어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저 떨며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손잡이가 서서히 돌아가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 등불이 어두운 방에 가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나는 과호흡 때문에 흐트러진 숨을 입으로 참으며 덜덜 떨리는 몸을 움켜잡고 제발 체인이 걸려있는 걸 알아차리기만을 빌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다 체인 때문에 멈췄습니다. 부탁이니까 돌아가 주세요. 여기 들어와도 돈이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얼굴 모를 침입자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원을 듣기라도 한 듯 팽팽한 체인을 확인한 후 문이 서서히 닫혔습니다. 지금이야. 달려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나는 굳어버린 하반신을 들어 올리려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또 문이 쓱 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구나. 나는 가벼운 절망을 느끼며 여전히 굳어있는 채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틈새로 둔하게 빛나는 큰 팬츠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안 돼. 이러다가는 살해당해 버릴 거야. 그래, 아이를 지켜야 해. 설령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딸만은 어떻게든. 나는 속에 쌓인 두려움과 평소 억눌려 있던 감정을 해방하듯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제대로 된 말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유가 든 잔을 문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잔은 우연히 팬츠에 부딪혀 깨졌고 우유가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팬츠는 밖에 있는 사람 손에서 떨어졌고 현관에 반쯤 고개를 들이민 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누군가 당황해 달려가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나는 현관 안으로 들어와 있던 팬츠를 밖에 내던지고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옆집 대학생이 내 고함에 놀라 상태를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이 문틈새로 보였습니다. 설령 그가 노크를 해도 대답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깨진 잔에 다리가 베었는데도 그저 손잡이만 잡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까요? 평정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떨림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혹시 범인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빈집털이 범이 들이치려 했다고 신고하자 몇 분 지나지 않아 사이렌이 울리며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경찰관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아 오열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면 아이가 불안해할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울었습니다. 팬츠와 공구 몇 개가 문 밖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경찰은 증거자료로 수거해 갔습니다. 이후 그 자료가 도움이 되어 범인을 체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빈집털이 상습범으로 전과 중에는 강간과 살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중국에서 눌렸던 가위. 국민학교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끼리도 친해서 자주 함께 놀곤 했었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어 우리는 한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어 인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에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어졌죠. 그리고 어째서인지 부모님끼리도 관계가 껄끄러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친구와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7년에 중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친척 형이 국제학교에서 교장으로 계셔서 학교 주변에 아파트를 얻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간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 어느 날 밤 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가위에 눌렸습니다.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괴한 형체를 보았고 그 형체가 저에게 내려와 몸을 짓누르더군요. 저는 온 힘을 쏟아 겨우 가위에서 벗어났고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제가 잘 지내는지 보기 위해 중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랑 친했던 그 애 있잖아. 걔 자살했더라. 저는 깜짝 놀라 친구가 죽은 날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자살한 날이 바로 제가 가위에 눌렸던 그날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보통 가위에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누군가가 저를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별일 없이 지내고 있지만 그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무섭습니다. 6번째 이야기, 차 안에서 겪은 기묘한 일. 나는 차 안에서 자는 게 취미라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몰고 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곤 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도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 주차장이 떠올랐습니다.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숨 붙이곤 하는 곳입니다. 나는 거기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는 트럭이 2대 서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습니다. 뒷좌석을 눕히고 누워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말라 음료수를 꺼내려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것이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 나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나는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전망대라 화장실이 없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때 트럭 문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안경 쓴 형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 못 잔 거 아니셔? 무서웠지?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응 뭐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라? 뭐 달라차렸나?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형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DVD를 보고 있는데 내가 차를 몰고 와 주차장 한가운데 멈추더랍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DVD를 봤답니다. 그리고 DVD를 다 보고 잠이나 자려 뒷좌석으로 가려다 문득 내 차를 봤답니다. 차 보닛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보닛에 양손을 대고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처럼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뒷좌석으로 올라가 자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이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창문에 양손을 대고 있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가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형씨는 소름이 끼쳐 눈만 빼꼼히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형씨 쪽으로 시선을 돌려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그렇게 말하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긴 한데. 그렇지.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손자국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형씨와 함께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보닛 앞쪽이 살짝 파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형씨가 뒤쪽에도 깃은 않는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브랜드 엠블럼 위에 작은 돌이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람, 무섭네, 무서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에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내 차를 보고 일반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와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내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을 둘러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내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형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하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둘은 이 주차장에서 눈을 붙일 때가 잦지만 처음 본 일이라고 했고 나도 토박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비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나는 전혀 짚히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7번째 이야기 잊혀진 마을의 비밀. 나는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었다. 졸업 논문 주제를 찾던 중 나는 우연히 한 지역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곳은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작은 마을로 197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주민이 떠나면서 버려진 곳이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산청리였다. 당시 정부는 이 마을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말소시켰고 사람들은 이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산청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내 논문 주제로 삼기로 결심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나는 산청리에 관한 몇 가지 소문을 접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떠났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몇몇은 대규모 전염병이 돌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은 정부가 기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험이 실패해 마을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후에도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미쳐버렸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소문일 뿐이라 생각하며 직접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친구인 수민과 함께 산청리를 찾아가기로 했다. 수민은 사진을 전공하고 있었고 나와 함께 이곳의 모습을 기록해 보고 싶어 했다. 우리는 오래된 지도를 찾아 산청리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곳으로 향했다.
산청리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곳까지만 이동한 후 나머지 길을 걸어가야 했다. 마을에 다다르기까지는 약 2시간 정도의 산길을 걸어야 했다.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주변의 풍경이 점점 음산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뭇잎이 빽빽하게 우거진 숲은 빛을 거의 차단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새들의 지저귀이나 벌레들의 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오직 우리 발자국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수미는 카메라로 이 음산한 풍경을 담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마침내 우리는 산청리에 도착했다. 마을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집들은 낡아 무너져 내렸고 길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을은 거의 완벽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가구나 생활용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갑자기 떠난 것 같아. 수민이 말했다. 그녀는 카메라로 집안의 모습을 찍으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렇게 모든 걸 남겨둔 채 떠난 이유가 뭘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이 마을이 왜 잊혀졌는지 알아내야겠어. 우리는 마을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큰 저택만이 다른 집들과 달리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다. 저택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건물로 아마도 마을의 이장이 살았던 집일 것 같았다. 우리는 이 저택이 다른 집들과는 다른 뭔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다. 수미는 그 냄새에 코를 막으며 여긴 뭔가 이상해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곳이 조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더 깊이 들어갔다. 저택 안은 다른 집들과 달리 가구나 장식품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치워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저택을 탐험하며 여러 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우리는 한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나는 일기장을 펼쳐보았고 그곳에 적힌 글씨는 흐릿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다. 일기장에는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 마을은 처음엔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아침이 되면 동물들이 죽어있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이는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도 했다. 그러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미쳐버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마다 뭔가를 본 것처럼 공포에 떨었고 갑작스럽게 자살하거나 실종되었다. 일기장은 그 사건들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진 공포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한 부분이 있었다. 그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의식을 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의식이 무엇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후 일기장은 급하게 끝나고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미신이나 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마을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이유가 그날 밤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나는 이 마을에서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민이 갑자기 들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뭘? 이라고 대답했다. 수민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 나는 긴장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바람 소리일 거야. 이곳은 오래된 집이니까 틈새로 바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 나는 수민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저택을 계속 탐험하기로 했다. 그러다 우리는 저택의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발견했다. 문은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잠겨 있었다. 나는 힘을 주어 문을 밀었고 결국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찬 냄새가 풍겼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수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곳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모두 이상한 인물들을 그려놓은 것이었고 그 인물들은 모두 눈이 없는 채로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들이 마치 이 저택의 주인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없는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그 기분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점점 더 불안해졌다. 마침내 우리는 지하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그 방은 다른 곳과 달리 문이 없었고 마치 그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방 안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한 기호가 새겨진 돌이 놓여 있었다. 돌 주위에는 오래된 양초가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양초들은 이제 거의 다 녹나내린 상태였다. 이건 뭐지? 수민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제단 위에 있는 돌을 살펴보았다. 돌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호들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형태였다. 나는 그 기호들이 이 마을의 비밀을 풀어줄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제단 주위의 양초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뭐야? 누가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지하실 전체가 무겁게 눌러오는 공포로 가득 찼다. 수미는 두려움에 휩싸여 여기서 나가자. 이건 말도 안 되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뭔가 이 재단이 이 마을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우리는 그 방에 갇히게 되었다. 우리는 놀라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수미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그때 재단 위의 돌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기는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우리 주위를 휘감기 시작했다. 나는 연기를 뚫고 뭔가를 보려고 했지만 눈앞이 어두워지기만 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어떤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다. 그것은 마치 고대의 악령 같은 것이었고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는 듯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나는 수민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수민은 이미 그 존재에 사로잡힌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수민의 손을 잡고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그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려는 듯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공포를 끌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공포에 저항하려 했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존재가 이 마을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왔고 그 존재가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을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들이 그 존재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미쳐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 존재의 힘에 저항하며 수민을 끌어안고 문을 열려고 마지막 힘을 다해 애썼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렸고 우리는 지하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을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그 존재의 추적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마을을 빠져나와 차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차에 탔고 수민도 뒤따라 차에 올랐다. 우리는 곧바로 산청리를 떠나 도심으로 돌아갔다. 도심에 도착한 후 우리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민은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고 나는 우리가 마주한 그 존재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 후 나는 산청리에 대한 모든 자료를 버렸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 그곳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종종 꿈에서 그 마을을 다시 보게 되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지하실로 내려가고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본다. 그리고 그 존재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무서워졌다. 깨어난 후에도 그 존재의 기운이 내 주위를 맴도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그 존재가 여전히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잠식해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을 맺어야겠다.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마을, 산청리는 단순한 유령 마을이 아니다. 그곳에는 잊혀진,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여전히 그곳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8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미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미로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로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 결국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사라지는 무서운 장소처럼 느껴졌다. 이런 공포심이 내게 깊이 새겨진 이유는 어렸을 적 경험 때문이었다. 그때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주변에는 깊은 숲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항상 경고했다. 그 숲에는 오래된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 미로에 대해 깊은 호기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나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고 어느 날 나는 숲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친구인 준수와 함께 그 숲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길을 따라 걸어갔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어두웠고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긴장된 상태로 숲속을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우리는 마침내 그 미로의 입구를 발견했다. 미로는 아주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벽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입구는 거대한 돌문으로 막혀 있었다. 그 돌문은 수세기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준수는 그 돌문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 미로야. 정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린 이곳이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라고 대답했다. 준수는 나의 결심을 존중했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함께 돌문을 밀어 열었다. 돌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그 너머로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미로는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냉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준수도 나를 따라 들어왔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우리는 미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다. 미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크다. 통로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고 벽은 굉장히 높아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손전등 불빛이 벽에 닿아 그 위에 새겨진 기묘한 기호들이 드러났다. 그 기호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자나 상형 문자를 닮아 있었다. 이건 도대체 뭐지? 준수가 기호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 기호들이 이 미로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을 해독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로를 탐험했다. 통로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갈림길은 더 많아졌다.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벽에 표시를 남기며 걸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 소리나 나뭇잎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희미한 발소리였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우리가 신경이 예민해진 거야. 나는 준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 말에도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돌아가야 해. 준수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동의하며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남겼던 표시들이 사라져 있었다. 마치 우리가 있던 흔적이 전부 지워진 것 같았다. 우리는 미로 속에서 길을 완전히 잃었다. 점점 더 공포가 우리를 휘감았다. 통로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발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우리는 그 소리가 더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던 중 우리는 갑자기 커다란 방에 도달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떤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책이었다. 책 표지는 검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기묘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뭐지? 준수가 물었다. 나는 책을 들고 그 표지를 살펴보았다. 책은 매우 낡았고 페이지들은 황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글들이 가득했다. 그 언어는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책장이 빠르게 넘겨졌고 마치 그 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책을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책은 내 손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해졌고 방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 같은 형체였고 그것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형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나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형체는 우리 바로 앞에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의식을 가진 듯한 형체였다. 그것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얼굴을 향해 뻗었다. 나는 그 손에서 냉기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을 움켜쥐려는 듯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 형체의 힘은 너무 강했다. 준수는 나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그 형체의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그 형체가 이 미로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미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 형체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었다. 나는 모든 힘을 다해 그 형체의 손을 떨쳐내고 준수와 함께 방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다시 미로 속을 헤매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발소리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는 그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는 또 다른 방에 도달했다. 이번에는 그 방이 이상하게 밝았다. 방 중앙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 속에서 희미한 빛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준수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준수에게 여기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야. 이 빛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다. 준수는 나를 믿고 연못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연못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였지만 나는 그 존재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연못 속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내 몸은 그 연못으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 준수는 나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 순간 연못 속에서 검은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은 나를 향해 뻗어왔고 나는 그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 손은 끈적거리고 차가웠으며 나를 연못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 손의 힘은 너무나도 강했다. 나는 연못 속으로 점점 더 끌려 들어갔고 준수는 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연못 속에서 또 다른 손들이 튀어나와 준수를 붙잡았다. 우리는 모두 연못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연못은 깊이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현실과는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다. 연못 속은 차갑고 어둠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아주 낮고 깊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속삭였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너희는 이제 나의 것이다. 나는 그 목소리에 저항하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그 목소리에 지배당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준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준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나를 끌어올리려 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저항했다. 그 순간 연못 속에서 강한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빛은 연못 속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연못 밖으로 밀어냈다. 우리는 빛에 의해 밀려나 마침내 연못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연못 밖으로 나와 다시 미로 속으로 돌아왔다. 이제 미로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려서 마침내 미로의 출구에 도달했다.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마침내 숲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헐떡이며 숲을 빠져나갔고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정말 살아남았어. 나는 준수에게 말했다. 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그 미로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미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미로에 대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 미로는 여전히 내 꿈속에 나타났고 그 안에 있는 형체는 나를 끊임없이 쫓아왔다. 나는 그 미로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미로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며 그것이 다른 차원과 연결된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미로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미로는 여전히 나를 잊지 않았다. 그 미로에서의 경험은 나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여전히 그 미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곳에서 느낀 공포는 나의 내면 깊숙이 새겨져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미로에서 빠져나온 것이 진정한 탈출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나는 여전히 그 미로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그 미로는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다. 지금도 나는 그 미로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 미로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을 영원히 지배하는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로에 대한 공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미로는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 미로는 나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